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끼 식사 비용이 월급과 맞먹는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 그곳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섭니다. 흙먼지 묻은 옷, 발을 가득 덮은 문신, 마치 쓰레기장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합니다. 금박을 입힌 A5 등급 고배 쇠고기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백만장자인 남사가 다가와 그녀의 테이블에 메뉴판을 내던지며 으르렁거립니다. 내 카펫을 더럽히기 전에 당장 꺼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단 한 통의 전화. 10분 뒤 백만장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세기의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쓰레기 같던 여자가 그가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슈퍼카에 올라타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봅니다.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전화 한 통이 이토록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밤은 지상에 내려온 은하수처럼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다. 그 중에서도 청담동의 밤은 유난히 더 화려하고 눈부셨다. 최고급 명품샵과 갤러리, 그리고 VVIP만을 위한 레스토랑들이 보석처럼 밤거리를 수놓고 있었다. 레스토랑 라시엘,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 눈부신 불빛의 성체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한소리, 28. 그네의 모습은 이 화려한 거리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낡고 해진 작업복 점퍼, 군데군데 흙먼지가 묻어있는 워커, 그리고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카락. 그녀의 온몸에서는 노동의 냄새,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폐지의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그녀를 피하며 지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저 레스토랑의 화려한 간판만을 차갑고 공허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더욱 이질적으로 만드는 것은 점퍼 소매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팔이었다. 팔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문신. 얼핏 보면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위협적인 용이나 호랑이 문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그것은 불꽃 속에서 날갯짓하는 한 마리의 불사조였다. 그리고 그 불사조의 형상은 놀랍게도 수많은 재활용품 조각들, 깨진 유리병, 찌그러진 캔, 낡은 플라스틱, 버려진 철근을 정교하게 조합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 거리의 그 누구도 그녀의 문신에 담긴 그 놀라운 예술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는 그저 가난하고 불결하며 위협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했던 아주 오래되고 아픈 약속. 소리야, 나중에 아빠가 아주 크게 성공하면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사줄게. 바로 아빠가 만든 이 금박 스테이크.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이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병사처럼 단호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의 육중한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눈부신 세상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은은한 조명, 그리고 최고급 샴페인의 향기. 그녀는 그 모든 위선적인 풍경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 뒤로 불사조가 보이지 않는 불꽃 속에서 조용히 날갯짓하고 있었다. 한 소리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흐르던 클래식 음악마저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양하게 불협화음의 음표 하나가 난입한 것과 같았다. 식사를 즐기던 손님들의 나이프와 포크가 멈췄다.
그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어떻게 저런 것이 감히 이곳에 라는 식의 오만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배인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눈앞의 불청객을 쫓아내야 한다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저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한소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빈 테이블을 찾아 걸어갔다. 창가에 위치한 가장 전망 좋은 자리였다. 그녀가 털썩 의자에 앉자 그녀의 낡은 작업복에 묻어있던 희미한 먼지가 우아한 벨벳 의자 위로 내려앉았다. 저기요,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배인이 당황하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메뉴판. 한 소리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맑고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배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쪽 VVIP 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양복,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그리고 성공한 자의 여유와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자수성가의 신하로 불리는 젊은 백만장자 권태민이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판자촌에서 태어나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의 부와 명예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자신이 쌓아올린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불안감이 독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모든 것, 특히 이 레스토랑의 품격에 집착했다. 무슨 소란이야?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의 시선이 한소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오물을 훑는 듯한 경멸적인 눈빛으로 훑었다. 지배인, 뭐 하고 있어? 당장 저 여자 끌어내지 않고. 권태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저기 이봐요 아가씨. 그는 직접 한소리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집어들어 그녀의 앞에 경멸적으로 내던졌다. 이게 뭔지나 알고 온 거야? 여기 음식값이 얼만 줄 알아? 당신 평생 벌어도 여기서 스테이크 한 조각 못 사 먹어.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레스토랑 안에서는 억지로 참는 듯한 킥킥거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한소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권태민의 얼굴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침묵이 권태민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성에 더러운 이물질이 침입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못 들었어? 당장 내 레스토랑에서 썩 꺼지라고. 당신 같은 쓰레기 때문에 우리 가게 물 흐려지는 거 눈 뜨고 못 봐주겠으니까. 내 최고급 카펫을 더럽히기 전에 네 발로 걸어나가. 그의 분노는 거의 발작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부정당하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여종업원이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한소리의 모습에서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 주전자를 들고 한소리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최소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었다. 손님, 목이라도.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주려는 순간 권태민이 귀신같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그의 악력에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런 거지한테 우리 가게에 귀한 물을 줘. 너까지 내 가게를 망칠 셈이야. 너 내일부터 당장 해고야. 알아들어? 그는 어린 종업원에게 지옥의 악마처럼 고함을 쳤다. 여종업원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이던 한소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시선이 권태민의 얼굴에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지켜본 뒤 조용히 심판을 준비하는 자의 무서운 침묵을 닮아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성을 지켜냈다고, 자신의 품격을 지켜냈다고 믿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화려한 성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한 쓰레기 더미의 소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불사조였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한솔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문 안쪽의 화려한 세상과 문 밖의 차가운 현실이 투명한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의 등 뒤로 권태민의 승리에 찬 비웃음 소리와 다시 시작된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별을 볼 수 없었다.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이 하늘의 진짜 빛을 모두 삼켜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저 위선적인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비쳤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고 투박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하지만 그 전화기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2번 울렸다. 그리고 곧바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기계처럼 절제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그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한솔이의 입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레스토랑 안에서 침묵을 지키던 무력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운명을 쥔 최고 결정권자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최 비서,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피닉스 프로젝트 전면 취소해요. 그녀의 명령은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는 간결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최 비서는 잠시 아주 짧은 순간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그녀가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그녀의 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를 취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파트너가 자격 미달이야. 한솔이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회장님의 지시를 전달하겠습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팀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권태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지원, 자금줄, 인맥 전부 끊어버려요. 오늘부로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그가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마.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끊어요. 그녀는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모든 것은 끝났다. 단 한 통의 전화로 한 남자의 제국은 이제 곧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던 어린 여종업원의 얼굴과 모욕감에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15년 전 아버지의 무력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지 권태민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겉모습과 돈의 논리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 부조리한 세상 전체를 향한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그녀가 눈을 뜨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있는 시선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골목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 불빛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그녀의 통화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녹음까지 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남자는 자신의 존재를 들킨 것을 깨닫자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솔이는 그를 뒤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자가 사라진 어둠을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누구일까? 권태민의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일까?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오만한 백만자자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통화 내용은 그녀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그녀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평화롭던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쏘아올린 복수의 화살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 안 가장 가까운 곳에 생각지도 못한 적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솔이가 레스토랑을 떠난 후 권태민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침범했던 더러운 이물질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가장 비싼 빈티지 와인을 꺼내들었다. 그는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감히 근본도 없는 것들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자신을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의 발밑, 그가 딛고 서 있는 화려한 제국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손이 그를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그가 와인잔에 담긴 자신의 성공을 음미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띠링.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그의 피닉스 프로젝트에 가장 큰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스위스의 한 국제 투자 펀드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액정 화면의 첫 문장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피닉스 프로젝트 투자 계획 전면 철회.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투자 철회 통보. 이유는 단 한 줄이었다. 파트너사의 자격 미달. 자격 미달?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당장이라도 스위스로 전화를 걸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전화기가 마치 비명이라도 지르듯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다급하고 절박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중국의 왕 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닉스 프로젝트 부지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뭐라고? 왕 회장은 그의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었다. 그와의 계약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첫 삽도 뜨기 전에 무산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유가 뭐랍니까? 그게 파트너가 믿을 수 없는 기업이라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또다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권태민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스마트폰과 사무실 전화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절망적인 소식들만이 쏟아져 들어왔다. 대표님,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모든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대표님, 프랑스 LVMH 그룹에서 우리 레스토랑과의 식자재 독점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지경입니다. 투자 철회, 계약 파기, 대출금 상환 요구, 주가 폭락.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불과 10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얼얼한 통증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는 사무실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다. 그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대체 누가 감히 자신의 뒤통수를 쳤는가?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렇게 단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진 자는 없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마치 신처럼 그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쓰레기 더미에서 온 불사조 문신을 한 소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의심의 싹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소녀의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공허했던 눈빛.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아 레스토랑으로 다시 향했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그 소녀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것인지. 하지만 그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닫힌 레스토랑의 문과 그 위에 붙어 있는 영업 중단 안내문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성은 이미 텅 비어버린 유령의 집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등 뒤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그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 명예, 그리고 부. 그가 평생을 좇았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자신이 왜 망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무너져 내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절망적으로 울부짖을 뿐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장 비참한 거지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권태민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그의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다.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길에서 마주쳐도 그를 모른 척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태양이 지자 그의 주변을 맴돌던 모든 위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텅 빈 와인병들을 친구 삼아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웠다.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어김없이 지독한 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신랏 같은 단서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단서는 불사조 문신을 한 소녀였다. 모든 것은 그녀가 나타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흥신소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의뢰했다. 그날 밤 레스토랑 주변의 모든 CCTV를 뒤져 그녀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며칠 뒤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가 탔던 슈퍼카의 번호를 추적했고 그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권태민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주소지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으리리한 저택이나 최고급 오피스텔이 즐비한 강남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버려진 공장지대였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폐허와도 같은 공간. 그는 실망했다. 역시 그 여자는 그저 뒷골목의 양아치에 불과했던 것일까? 하지만 그가 폐공장 단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다. 폐공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건물. 건물의 외벽은 녹슨 컨테이너 박스와 폐 자동차의 문짝, 그리고 수만 개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여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조잡한 재료들의 조합은 놀랍게도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강렬하고 아름다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피닉스 아텔리어라는 간판이 폐타이연을 녹여 만든 글씨체로 붙어 있었다. 피닉스. 그의 프로젝트와 똑같은 이름. 권태민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홀린 듯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의 풍경은 외부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탁 트인 공간. 건물의 기둥엔 낡은 전봇대로 만들어져 있었고 벽은 헌 잡지를 겹겹이 붙여 마감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천장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과 어우러져 마치 성스러운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공간의 중앙에는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책상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서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옷과 가구, 그리고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누구시죠?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권태민이라고 하오. 이곳 책임자를 좀 만나고 싶은데. 남자는 그의 이름을 듣자 피식 하고 비웃었다. 권태민 대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 권태민은 남자를 따라 건물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거대한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작업실의 한가운데 용접 마스크를 쓴 채 거대한 철제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한 사람. 낡은 작업복, 그리고 그 소매 밖으로 드러난 선명한 불사조 문신. 한솔이었다. 그녀는 용접을 멈추고 마스크를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와는 달리 차갑지만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권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윙윙거렸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솔이.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버려진 쓰레기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천재 디자이너이자 친환경 패션과 건축업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익명의 거물 피닉스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지난 1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던 피닉스 프로젝트에 베일에 쌓인 진짜 파트너였던 것이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그의 운명을 쥘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셈이다. 어떻게 당신이 피닉스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솔이는 대답 대신 작업대 위에 놓인 설계도 하나를 그의 앞에 툭 던졌다. 그것은 그의 피닉스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도였다. 그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꿈의 설계도. 자격 미달이라고 했죠, 내가. 당신은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내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나의 철학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된다는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심판관의 그것과도 같았다. 권태민은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왜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목을 겨는 칼날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다.
권태민은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의 흙먼지 묻은 워커 끝자락만이 보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세상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자신의 운명을 쥔 여왕 앞에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이 피닉스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솔이는 대답 대신 작업대 위에 놓인 설계도 하나를 그의 앞에 툭 던졌다. 그것은 그의 피닉스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도였다. 그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꿈의 설계도. 자격 미달이라고 했죠, 내가. 당신은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내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나의 철학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된다는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심판관의 그것과도 같았다. 권태민은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왜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목을 겨는 칼날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다. 권태민은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의 흙먼지 묻은 워커 끝자락만이 보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세상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자신의 운명을 쥔 여왕 앞에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빠진 자의 마지막 절규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비굴한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한솔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비참한 모습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15년간 묵혀온 깊은 슬픔과 분노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의 인생 전부라고? 그녀가 나지지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조소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작업대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그의 눈앞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하얀 조리사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의 품에는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수줍게 안겨 있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권태민은 떨리는 눈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내 아버지예요. 한솔이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15년 전 당신의 아버지 밑에서 바로 그 라시엘의 주방을 책임졌던 한정수 셰프, 그리고 당신이 어젯밤 나에게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말했던 그 금박 스테이크를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권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기억해냈다.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이름.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어서 아버지가 늘 못마땅해 했던 바로 그 주방장. 우리 아버지는 요리가 인생의 전부였던 분이었어요.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유일한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충성을 바쳤죠.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실수, VV 고객의 스테이크 굽기를 잘못 맞췄다는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는 수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그의 조리사복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개를 쫓아내듯 그를 주방에서 내쫓았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무너졌어요. 자존심 강했던 요리사는 더 이상 칼을 잡을 수 없게 되었죠.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간경화로 아무도 없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자신의 요리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내가 그날 당신의 레스토랑에 찾아갔던 이유는 행패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나는 단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가 만든 그 스테이크를 내 돈 내고 당당하게 먹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지. 그녀의 시선이 무릎 꿇고 있는 권태민의 정수리에 차갑게 박혔다. 아버지를 이어 레스토랑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은 과연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일지, 아니면 그 오만하고 잔인한 DNA를 똑같이 물려받았을지. 그녀는 필식 하고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확실하게 내게 답을 주었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지독한 속물이라고. 당신은 내 아버지의 인생을 짓밟은 것으로도 모자라 그의 딸인 나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했으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권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가난한 여자 한 명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남자의 처절했던 인생과 그 딸의 가슴에 맺힌 피 맺힌 한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한번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기회를 달라고? 한 소리가 경멸적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아버지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했어. 당신 역시 마찬가지야.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금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당신의 그 오만한 제국이 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먼지처럼 사라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복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대를 이어 반복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한 여자의 처절한 정의 구현이었다. 권태민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제국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한 가족의 깊은 비극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홀로 남겨졌다. 한소리는 그를 작업실에 내버려둔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권태민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마저 마비된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 신화가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고스란히 치르게 되었다는 절망감,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밤이 깊어 아틀리에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모두 퇴근했을 때까지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때 작업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소리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와 차가운 생수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심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권태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컵라면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게 새어나왔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괴물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항변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소리는 대답 없이 그의 맞은편에 쪼그려 앉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려 주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회사는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완전히 골마 터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독선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셨죠. 라시엘의 명성에만 기댄 채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회사는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회사를 살려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유산이자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곳이었으니까. 나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더군요. 저 같은 풋내기 경영자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의 횡포였죠. 한성그룹. 그들은 라시엘이 위치한 청담동 부지를 통째로 삼키고 자신들의 백화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식자재 공급을 막고 은행 대출을 막고 심지어는 조폭을 동원해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했죠. 저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힘없는 자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에 회장님의 피닉스 프로젝트는 저에게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한성그룹의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필사적이 되었죠. 더욱더 완벽해져야만 했어요. 품격, 이미지, 이런 것들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흠집 하나라도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죠.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당신이 레스토랑에 나타났을 때 나는 당신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의 모습 뒤에서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위험을 본 겁니다. 나의 불안감과 공포가 당신을 향한 분노와 경멸로 변해버린 거죠. 내가 미쳤던 겁니다. 그의 고백은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 파괴의 기록이었다. 그는 악마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역설적으로 그를 진짜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한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권태민에 대한 분노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대한 세상의 폭력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분노와 연민으로 복잡하게 뒤섞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여운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상대는 어쩌면 권태민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를 괴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한성그룹이라는 악의 제국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차원의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권태민의 고백이 끝난 후 작업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소리는 그의 말을 온전히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 또한 살아남기 위한 그의 또 다른 연극일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 한소리가 차갑게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권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한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협박과 압박의 증거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다. 녹취록, 계약서, 그리고 폭력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까지. 그는 언젠가 반격의 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모아왔던 것이다. 한소리는 그가 내민 자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자료는 방대하고 구체적이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한성그룹이라. 한소리가 나직이 읊조렸다.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들이 고작 레스토랑 하나를 삼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졸하고 악랄한 짓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분명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파헤쳐보기로.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와 권태민,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내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내가 당신을 돕지. 하지만 이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야.
내 아버지의 죽음과 당신의 파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악마를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내기 위해서야. 만약 당신이 나를 속이거나 배신하려 한다면.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 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지. 권태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그녀의 충실한 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피닉스 아틀리에는 거대한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 한솔이는 자신의 제국을 움직이는 모든 인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처럼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꿰어 맞추는 천재적인 해커이자 정보 분석가이기도 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두 사람은 밤낮을 잊은 채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한솔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성그룹이 권태민을 압박해온 방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내부적이었다. 마치 권태민의 회사 내부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의 소행처럼. 그리고 한성그룹이 권태민의 자금줄을 막을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 그 숨통을 끊어버린 것은 항상 익명의 해외 투자 자본이었다. 그녀는 그 익명의 투자 자본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한 자금 흐름의 미로를 헤치고 마침내 그 자본의 진짜 주인을 밝혀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든 자금의 출처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피닉스 투자 자문, 그녀의 회사였다. 정확히는 그녀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그녀의 개인 자산 운용사. 한솔이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돈을 이용해 이 모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내부의 척,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작은 아버지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후 고아가 된 그녀를 돌봐주고 지금의 피닉스 제국을 함께 일군 유일한 혈육,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피닉스 그룹의 부회장 한정식.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는 비밀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그리고 그날 밤 레스토랑 앞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감시당했던 그 순간 자신의 통화가 도청당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통화는 도청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청 신호가 발신된 곳은 바로 한정식 부회장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진실을 완성했다. 그녀의 작은 아버지가 배신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한성그룹에 권태민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겨 그의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한솔이가 권태민의 레스토랑에 찾아갈 것이라는 정보를 일부러 한성그룹 측에 흘렸다. 그는 오만하고 불안정한 권태민이 반드시 한솔이를 모욕하고 쫓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결과 한솔이가 분노하여 피믹스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권태민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까지도. 그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조카인 한솔이마저 제거하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피닉스 제국 전체를 자신의 손에 넣는 것이었다. 한솔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지독한 배신감과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단 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녀의 진짜 적은 한성그룹도 권태민도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던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한솔이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슬픔은 곧바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조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냉철한 여왕이었다. 그녀는 권태민을 불렀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줄 터였다. 계획이 있어요. 한솔이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이자 부회장인 한정식을 끌어내릴 마지막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에게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며칠 뒤 한정식 부회장은 의외의 소식을 접했다. 권태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라시엘을 포함한 자신의 회사 전체를 피닉스 그룹의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중재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조카 한솔이었다. 한정식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권태민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한솔이는 그저 순진하게 뒤처리만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는 이 계약을 통해 권태민의 회사를 헐값에 삼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피닉스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계약 체결식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렸다. 바로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레스토랑 라시엘이었다. 약속한 날 저녁, 한정식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라시엘에 도착했다. 레스토랑은 그를 위해 통째로 비워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권태민과 한솔이가 굳은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허, 우리 조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이제 이 작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 아무 걱정 말거라. 한정식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솔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한솔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깊다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권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했다. 자, 부회장님, 이제 서명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부회장님의 것이 됩니다. 한정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가 막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에 쓰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레스토랑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그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나 레스토랑의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몇 년간 한성그룹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 권태민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얼굴, 그의 추악한 탐욕이 낱낱이 기억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한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가 한솔이의 통화를 도청하고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여 그녀가 레스토랑으로 갈 것이니 적절하게 손을 써서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라고 지시하는 충격적인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통로되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모든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피닉스 그룹의 핵심 주주들과 이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맨 앞에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최 비서가 서 있었다. 한솔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레스토랑 전체를 울렸다. 작은 아버지, 당신의 길고 길었던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한정식은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조카의 손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계약식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공개적인 처형장이었던 것이다. 주주들과 이사진들의 경멸과 분노가 담긴 시선이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신뢰가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한솔이는 무너져 내린 그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오만의 대물림을, 그리고 자신마저 집어삼키려 했던 탐욕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낸 것이다. 불사조는 배신자의 재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찬란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라시엘에서의 마지막 만찬은 피닉스 그룹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정식 부회장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폭로되었고, 그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며칠 뒤, 권태민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사람들은 그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한성그룹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또 다른 폭로를 기대하며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상에 선 권태민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승자의 의기양양함도 피해자의 억울함도 아닌 깊은 참회와 반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한 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며칠 전 라시엘에서 있었던 일을 한치의 거짓이나 변명도 없이 낱낱이 털어놓았다. 자신이 단지 겉모습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젊은 여성을 어떻게 모욕하고 쫓아냈는지,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피닉스 그룹의 한솔이 회장이었다는 사실까지.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다. 저는 성공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한솔이 회장님께, 그리고 저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봐야 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수많은 파메라 플래시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또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저희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특히 저의 부당한 질책을 견뎌야 했던 어린 직원에게 꼭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불안감과 열등감,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를 담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것은 한 기업가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고해성사와도 같았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쇼맨십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 어린 반성에 조금씩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권태민의 이러한 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비난과 조롱 대신 의외의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의 용기 있는 모습에 오히려 감동받았던 것이다. 여론은 그를 오만한 백만장자가 아닌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인간적인 경영인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한솔이는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그 모든 광경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뒤 권태민은 한솔이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피닉스 프로젝트 다시 시작하죠. 이번에는 진짜 파트너로서. 권태민은 메시지를 보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것은 재기의 기쁨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마침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는 세기의 계약을 따낸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성과 사람들의 진정한 인정이었다. 그의 진짜 성공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한 달 뒤 레스토랑 라시엘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의 내부는 한솔이의 손길을 거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전에 차갑고 권위적이었던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버려진 폐목재와 유리병, 그리고 헌 옷가지들을 활용한 따뜻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채워졌다. 레스토랑은 더 이상 부자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예술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재개장 첫날, 레스토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화려한 VVIP 고객들이 아닌 평생 이런 곳에 와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도시의 가난한 예술가들과 환경미화원,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레스토랑의 새로운 지배인은 바로 한 달 전 권태민에게 쫓겨날 뻔했던 그 어린 여종업원이었다. 그녀는 한소리의 추천으로 파격적으로 지배인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한소리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서비스는 그 어떤 베테랑 지배인의 노련함보다도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권태민 역시 레스토랑의 한 구석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레스토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소리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레스토랑의 모든 소유권을 그녀에게 넘기고 자신은 평범한 직원 중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믿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레스토랑의 새로운 메뉴판에는 단 하나의 특별한 메뉴가 추가되었다. 셰프의 유산. 그것은 15년 전 한소리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바로 그 금박 스테이크였다. 메뉴 설명에는 그의 이름과 그의 요리 철학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메뉴의 판매 수입금 일부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요리사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재단과 함께였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한소리가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늘 서 있던 주방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의 그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권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직접 조리한 셰프의 유산을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참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솔에는 말 없이 나이프를 들었다. 그녀는 15년 만에 마침내 아버지의 요리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 입안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음식 한 접시에 담긴 아버지의 꿈, 권태민의 참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용서의 맛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권태민을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권태민은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돈과 명예라는 허상을 잃었지만 대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한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따뜻한 마음을 얻은 것이다. 레스토랑 밖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온기가 작은 새싹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내는 불사조처럼 상처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두 남녀는 마침내 진정한 희망을 찾아낸 것이다. 그들의 진정한 인생은 바로 오늘 이 따뜻한 식탁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